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개월 차 여성이에요. 살면서 가슴에 맺히는 말 한마디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제게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저희 부서 부장님한테 들었던 말이 그랬어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도 줄 줄 안다 라는 말이었죠. 받은 게 없으니 줄 것도 없다는 논리였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친정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엄마한테는 오직 저희 오빠뿐이었거든요. 그러니 부장님 말대로라면 저는 남에게 베풀 사랑조차 없는 사람인 거죠. 부모 사랑 못 받고 산 것도 서러운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엄마의 유별난 아들 사랑은 오빠와 한 배에서 난 제게는 재앙과도 같았어요. 특히나 저희 집처럼 없는 살림에선 더더욱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서러울 때가 차별당했을 때라고 하잖아요. 남한테 차별을 받아도 서러울 판에 내 부모한테 차별을 당하니 성인이 돼서도 그 상처는 쉬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그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렇게 될 거 그동안 왜 참고만 살았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수제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서 살던 아빠는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아빠가 신세를 졌던 친척집도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눈치가 보였다더라고요. 동네 이장님의 먼 친척이 서울에서 시계 만드는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허드렛 일을 돕기로 하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올랐대요. 17 나이에 낯선 서울에 올라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캄캄한 공장 안에서 살아야 했던 아빠는 고생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나이에 돈을 벌겠다고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하다가 아빠의 손재주를 알아보신 사장님 덕분에 시계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나이는 어려도 눈치 빠르고 부지런해서 금방 일을 익힐 수 있었대요. 한창 이성에 관심도 생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싶어할 나이였음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버지 뻘 되는 분들 곁에서 묵묵히 일을 해나가셨죠. 실력이 늘수록 월급도 조금씩 올랐고 21살이 되어서야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공장 근처에 월세방을 구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올라온 지 4년 만에 자신의 손으로 구한 집에서 2다리 뻗고 살게 된 아빠는 그렇게 뿌듯했대요. 손바닥만한 단칸방이었지만 아빠한테는 구중궁궐처럼 세상 부럽지 않은 곳이었죠. 아빠가 엄마를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서 밥을 대먹는 식당이 있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갓 20살 나이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엄마는 연세 지긋한 아저씨 손님들 사이에 끼어있는 아빠를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숫기도 없는 묻어난 아빠와 달리 속된 말로 발랑 까졌던 엄마는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꿈쩍 않는 아빠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던 모양이에요. 남들한테 안 주는 계란 후라이까지 밥 밑에 깔아주고 유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알짱거리는데도 아빠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음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던 즈음 뜻밖의 진전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엄마가 감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도 일을 쉴 수가 없어서 골골하면서도 식당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점심때 공장 사람들과 함께 가게에 들린 아빠는 평소와 똑같이 밥만 먹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엄마가 주방 이모님이랑 식당 일을 마치고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래요. 아빠였어요. 약봉지와 드링크젤을 건네며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엄마는 울음이 터져버렸대요. 고맙기도 했고 서럽기도 해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마음 써줄 거면
진작에 잘 좀 해주지. 딱 마음 접으려고 하니까 사람 마음 약해지게 그럴 건 또 뭐야? 하여간 네 아빠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었다니까. 엄마는 가끔 아빠를 추억할 때마다 그날 일을 얘기해 주시곤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사귀기 시작한 아빠와 엄마는 아빠가 26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셨어요. 당시 저희 엄마는 21살이었죠. 아빠가 좋아서 일찍 결혼을 한 것도 있지만 워낙 친정이 어려워서 가난을 피해보려고 결혼을 택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어요. 평생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북적거리며 살았던 엄마는 아빠의 작은 단칸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래요. 혼수로 해온 비키니 옷장과 서랍으로 방을 꾸미고 소꿉장난 하듯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희 오빠를 낳았고 3년 뒤엔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고부터는 살림이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다니던 공장을 나와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월급이 많이 올랐다나 봐요. 딸을 낳고 살림이 폈다고 아빠는 저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가 저를 번쩍 안아드시곤 우리 복덩이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이러시면서 제 얼굴에 뺨을 부비시곤 했거든요. 까슬까슬한 아빠 얼굴에 얼굴을 찡그리며 칭얼대면서도 속으로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서는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애정이었으니까요. 아빠는 비록 가방끈은 짧았지만 국내에 저희 아빠와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몇 안 돼서 돈을 꽤 잘 버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 시계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고가의 국산 수제 시계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아빠는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개성에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일할 시계공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안 일을 쉬고 있던 아빠는 그 일을 상의하러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를 만나러 가셨죠. 위험이 따르는 만큼 보수가 좋아서 가려는 사람이 많을 테니 서둘러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아빠는 그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일 얘기를 하러 동료분들을 만나러 나갔던 그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빠를 향해 일도 않고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는다고 윽박지르던 엄마였지만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들고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돈 벌어 오랬더니 목숨 팔아서 가져오면 어떡해? 누가 이딴 거 달래?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냔 말이야. 이 무정한 인간아.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 엄마를 일으켜 세운 건 오빠였어요. 오빠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평소에도 아들이라면 끔찍했던 엄마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슬리퍼를 신은 채로 학교로 달려갔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오빠를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오빠 때문에 놀란 엄마는 아들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시련도 함께 시작되었죠. 오빠는 엄마한테 있어 아들이자 남편, 살아가는 의미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오빠가 우리 집의 중심이 되었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는 일을 다니느라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며 엄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해야 했어요. 오빠도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엄마만 믿고 전보다도 더 자기 멋대로 굴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옷도 브랜드 옷 아니면 안 입고 고가의 운동화도 툭 하면 새로 사곤 했죠. 저는 운동화 하나로 밑창이 다를 때까지 신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오빠가 사달라는 건 군소리 없이 다 사주셨어요. 남자는 밖에서 기죽으면 안 돼. 가은이 너도 오빠한테 잘해.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우받는 거니까.
네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사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관과한 게 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었죠.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오빠는 될성 부른 나무는 아니었어요. 정신 상태가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뿐인 엄마가 밤새 끙끙 앓으면서 벌어온 돈을 그렇게 써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빠는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학교에서 돈 잘 쓰는 호구로 소문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오빠를 나무라기는커녕 기죽지 말라고 용돈을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저한테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역정을 내시면서 말이죠. 엄마의 그런 차별 때문에 저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만 느껴졌어요. 고3 때까지도 공부하는 담을 쌓고 빤빤히 놀던 오빠는 먼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빠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안 만나주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언니는 오빠가 번듯한 대학에 들어갈 성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거절의 의미로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 뜻을 알아들을 리 없었던 오빠는 아무 대학이나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성적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가 원서만 내면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말하지 뭐예요. 엄마, 나 그냥 대학 갈까봐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학 가면 좋은 게 많겠더라고. 소개팅도 하고 CC도 하고 폼 나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아들. 우리 아들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주니까 엄마가 너무 기쁘다. 그래, 그럼 학원부터 다녀야겠지? 어디가 좋으려나? 그냥 학원비만 나한테 줘. 내가 알아보고 등록할게. 대학에 가겠다는 핑계로 오빠는 매달 엄마한테 40만 원씩 학원비를 타갔고 그 돈은 학원 등록은커녕 고스란히 오빠 용돈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전보다 씀씀이가 더 커진 오빠 옆에는 오빠랑 똑같은 인간들만 붙어 다녔죠. 남들은 대학을 목표로 잠도 줄이면서 공부를 하는 판에 놀 거 다 놀고 입으로만 대학 타령을 하는 오빠가 대학에 합격할 리가 없죠. 오빠는 그의 대학 입시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오빠가 좋아하던 여학생은 모 여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에 합격한 이후로는 오빠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오빠는 재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나 재수해야겠어. 학원 등록하게 돈 줘. 그럴래? 그나저나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해. 일단 학원비도 그렇고 엄마랑 같이 나가서 학원부터 둘러보자. 나간 김에 가방이랑 옷도 새로 좀 사고. 아, 됐어. 엄마가 뭘 한다고 따라가. 그냥 나한테 돈이나 줘.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원이 어딘지는 엄마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은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해야 되니까 엄마랑 같이 가. 엄만, 내 학원비 낼 돈도 없어. 그동안 번 돈은 다 뭐 했어. 무슨 카드야, 카드는. 아씨, 짜증나게. 이번에도 학원비를 핑계대고 돈을 뜯어내려던 오빠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엄청 짜증을 냈어요.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 앞으로도 그 핑계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엄마를 따라 나서더군요. 엄마는 그날 학원에서 진학상담을 받으면서야 비로소 오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상 대학 진학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름 없는 지방대에서도 인기 없는 과에나 겨우 들어갈 정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오죽하면 상담선생이 뜯어 말릴 정도였어요. 아드님을 꼭 대학에 보내셔야겠어요. 이 정도 성적이라면 차라리 다른 진로를 염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은 애예요. 지가 마음 잡고 공부하면 그깟 대학 못 들어갈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반에 넣어주세요. 결국 엄마는 그날 기어이 재수학원 종합반에 오빠를 등록시켰어요. 그리곤 아들을 대학에만 보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쉬는 날에도 팥줄 도우미 알바까지 해가며 돈을 버셨죠. 제 눈에는 그런 엄마가 참 안 돼 보였어요. 밑빠진 독에 죽어라 물을 붓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오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엄마는 저한테만은 얄짤 없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넌 어쩜 너밖에 모르니? 네 눈에는 네 엄마가 힘든 게 안 보여?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하루빨리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뭐하러 인문계를 가? 왜? 대학이라도 가려고? 엄마, 난 엄마 자식이 아니야? 공부도 못하는 오빠는 재수학원까지 보내주면서 왜 나는 대학까지 말고 돈 벌어 오래? 나 공부 잘하는 거 엄마도 알잖아. 학원 같은 거 안 보내줘도 돼. 대학도 입학금만 내주면 나머지 학기 등록금은 내가 벌어서 다닐게. 그러니까 대학만 보내줘. 응? 이 기집애야.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네 오빠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네 오빠가 누구냐? 우리 집 장남이잖아.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선다고. 남의 집 딸들은 지 엄마 힘들까봐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데 어쩜 니녀는 엄마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니? 내가 자식 새끼 헛 키웠지.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법도 없다더니 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우 내 팔자야. 엄마는 끝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고집했고 저는 길을 쓰고 인문계에 가겠다고 버텼어요. 결국 엄마 뜻을 꺾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대학에 보내주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 진학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오빠의 대학 합격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오빠가 대학에는 들어갔지만 재수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워낙 인지도도 없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그 대학 대부분 과가 정원 미달이었던 탓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평생 대학 문턱에도 못 갈 것 같았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일 기세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을 비롯해 기숙사비며 생활비까지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었어요. 결국 살던 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오빠를 지방대학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신 빠진 인간이 기숙사는 답답해서 싫다며 원룸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엄마가 한 번씩 내려올 때 자고 갈 곳이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그나저나 우리 아들 혼자 밥은 제대로 해먹고 살 수 있겠니? 엄마는 너무 걱정이 돼. 밥은 내가 해먹나?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걱정되면 매달 생활비나 듬뿍 보내줘. 그래, 엄마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들 용돈 많이 보내줄게.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지내야 돼. 눈물겨운 모자 이별식을 뒤로하고 엄마는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빠한테 전화를 하셨죠. 오빠는 말로는 늘 강의실이다 도서관이다 떠들어댔지만 얼마 안 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수업 일수 부족으로 F학점이 뜬 과목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지방까지 내려가서 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돈지랄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거기엔 놀 데가 변변치 않다고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선 친구들이랑 술을 진탕 마시고는 월요일 밤이나 돼서야 내려가곤 했어요. 그러니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2학기를 다닌 오빠는 군입대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2년간은 오빠한테 들어갈 돈은 없었으니 저도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고3이 되던 해 엄마가 무리하게 일을 하시느라 무릎 관절을 혹사해서 한동안 일을 쉬게 되었거든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와중에 대학 가겠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들은 수능 준비로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 저는 월세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대학은 물 건너가 버린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대졸 직원들보다는 월급도 적고 승진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정직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기뻤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일정 금액은 적금을 들었어요. 온전히 집에 가져갔다가는 오빠의 입으로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저희 집 형편에 엄마가 제 결혼 자금을 대줄 리도 만무하고 어떻게든 내가 벌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대를 한 오빠가 복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오빠가 복학을 하게 되는 걸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돈 퍼다가 대학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보기엔 오빠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대학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꽤나 서운해하셨지만 말이죠.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간관계와 처세였죠. 회사는 그저 월급 받고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출세지향적인 인간이건 아니건 오래 한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싶다면 회사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해야 했어요. 일명 라인 타기는 직장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죠.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 내 회사 생활에 명운이 달려 있으니까요. 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학연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어떤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 시작부터 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처럼 고졸 출신들은 내가 탈 라인을 결정할 자격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내놓은 패였으니까요. 그러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면 끌어다 쓰고 일 끝나면 버리곤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건 어떻게라도 쓰여지면서 회사에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인턴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부서 배정을 받고는 인사도 열심히 하고 잔심부름도 자발적으로 하던 인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회사 돌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고 누구랑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알게 된 시점이요. 커피를 마시려고 탕비실에 들어가려는데 인턴들이 선배들 뒷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 부장은 자기랑 같은 대학 출신들만 예뻐한다는 둥, 이 회사의 주류는 땡땡 대학 출신이라는 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가은 씨만 보면 열받지 않냐?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정직원이라니 말이 되냐고. 들어보니까 나랑 같은 나이더라고. 우리 같은 대졸자도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고졸이 정직원이라니 어이없지 않냐? 그래도 윤 대리님 말이 일은 잘한다던데. 그리고 정직원이면 다 같은 정직원이냐? 맨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월급도 얼마 안 되던데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라. 치, 불쌍하긴. 인턴 끝나고 정직원 채용 안 되면 그땐 너도 이가은 같은 애도 부러워질걸? 정직원 되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 저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위에 오르내리는 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도 대학에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형편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꼭 무임승차한 사람 취급받는 건 너무하잖아요. 회사에 붙어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건 저나 자기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제가 고졸의 정직원이라는 사실이 인턴들 사이에 퍼지고부터 저를 대하는 인턴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중 유독 저를 고깝게 보던 인턴이 있었는데 하루는 부서 사람들이 다 있는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은 선배님은 처음 볼 때부터 낯이 익다 싶었는데 혹시 땡땡대학 나오셨어요? 탕비실에서 제가 고졸임에도 정직원이라 열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도 그 인턴은 모른 척 제게 출신 대학을 물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고졸임을 밝히게 하려고 그런 거였죠. 제가 인턴 얼굴을 빤히 보며 아무 말도 못하자 아닌가? 그럼 어느 대학 나왔어요? Y대? K대? 아니면
지방대? 아니요,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괜히 대학 얘기는 꺼내서 곤란하게 해드렸네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부장님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그런 일로 화를 냈다가는 오히려 제가 더 속 좁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번 인턴들 중 학벌이며 스펙이 가장 좋은 데다 사무 능력도 뛰어나서 일찌감치 정직원 채용이 된 인턴이 그러는 거예요. 윤지 씨는 기억력이 별론가 봐요. 자기 입으로 이가은 선배가 고졸이라고 소문내놓고는 회식 자리에서 굳이 본인한테 묻는 걸 보면 아니, 내가 언제 소문을 냈다고 그래요? 성훈 씨 성격 참 이상하네? 정직원 확정됐다고 꿀값 떠는 거야 뭐야? 그러게요. 내가 성격이 이상하긴 한가 보네요. 앞으로 동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를 사람이 내 선배 흉보는 꼴을 참고 넘길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고졸이든 대졸이든 우리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님이신데 대놓고 기어오르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보기 흉합니다. 두 인턴이 저를 두고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벌이는 통에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이놈이고 저놈이고 주둥이를 틀어 맞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1차 회식이 끝나고 대부분 2차 회식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대리님께 말을 하곤 슬쩍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겠어서 차라리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자 싶었거든요. 술도 얼마 안 마셨고 아직 버스가 다니는 시간이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어깨너머로 음료수를 건네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회식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던 박성훈 인턴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불쑥 화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을 했죠. 왜요?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런 거라면 잘못 왔습니다. 난 박성훈 씨한테 하나도 고맙지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제가 인사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가은 선배님, 앞으로는 그런 애들 앞에서 학벌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선배님은 대학 안 나왔어도 선배 대접 받을 만큼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지금 누구 놀려요? 성훈 씨는 S대 출신의 토익 점수도 만점이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난 아니에요. 그런 내가 아까 같은 자리에서 정색하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나만 손해라고요. 자격지심에 그런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오늘 박성훈 씨의 행동은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일을 키운 거에 불과하다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짓인 건 알지만 그땐 누구한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운 나쁘게 하필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박성훈 씨였던 거죠. 그날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회사에서 박성훈 씨를 피해 다녔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피해 다녀도 귀신같이 제 앞에 나타나는 통에 미치고 팔탁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저를 도와준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저와 박성훈 씨는 톰과 제리처럼 도망치고 따라다니는 날이 이뤄졌고 그러다가 성훈 씨가 정직원이 되고 얼마 뒤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는 비밀로요. 그러던 중 20살에 입사할 때부터 열심히 들었던 적금이 10년 만기가 되었어요.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꾸준히 붓다 보니 만기 날짜가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막상 적금 만기가 되고 보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주변에선 주식에 투자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안전하게 예금을 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살면서 이런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던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고 그렇다고 돈을 불리는 재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자 생각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은행에 넣어. 그러지 말고 이자 놔. 내가 이자 많이 쳐줄 사람 알아볼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봐. 돈이 없어서 고민이지 있는데 고민을 하니? 그러다 돈 뜯기면 어떡해.
안전하게 은행에 넣는 게 낫지. 이 멍청아, 요즘에 누가 목돈을 은행에 넣니? 돈 불리는 데는 돈놀이가 최고지. 모르긴 해도 한 달 네 생활비는 나올 거다. 은행에 넣어봐. 그런 돈 나오나? 엄마는 이틀 뒤 개모임 회원 중에 오피스텔 리모델링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분한테 이자를 놔주겠다고 했어요. 은행 이자보다 높고 사채 이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요. 오래 쓸 건 아니고 딱 3개월만 쓰자더라. 오피스텔 빠지면 바로 준다고. 3개월? 그럼 그럴까? 처음엔 좀 불안하긴 했지만 엄마 지인이고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돈 떼일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약속했던 이자를 보내주었어요. 엄마 말대로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었죠. 다음 달도 어김없이 같은 액수의 이자가 들어와서 돈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 무렵 오빠는 군대 동기랑 동업으로 피자집을 오픈했어요. 오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피자집을 해? 설마 엄마가 돈 해준 거야? 내가 돈이 어딨니? 군대 동기 중에 돈 많은 집애가 있다나 봐. 걔가 사업자금 대고 네 오빠가 매장 관리하기로 했다더라. 아, 이번 가게가 잘 돼야 네 오빠 결혼도 할 텐데 말이다. 왜? 오빠 은영 언니랑 결혼하겠대? 언제는 헤어지니 많이 그러더니. 나이는 찾는데 네 오빠가 결혼하자는 소리를 안 하니까 헤어지자고 했던 거지. 둘이 죽고 못 사는데 헤어지긴 뭘 헤어져. 그나저나 신혼 찍고 하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네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은행 대출이 안 되니 걱정이다. 오빠 가게 하는데 사업자 대출 안 돼? 그게 네 오빠 이름으로 하는 가게니? 돈 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가은아, 네 앞으로 전세 대출 좀 받으면 안 되겠니? 넌 직장이 있으니까 될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어? 내가 오빠를 몰라?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대출 얘긴 다시는 하지 마. 누가 네 오빠를 믿으래? 말 그대로 전세 대출인데 네 오빠가 대출금 못 갚으면 전셋집 빼면 되잖아. 그깟 이자야 네 오빠가 못 갚으면 엄마가 갚아줘도 되고. 일단 네 오빠 결혼을 시켜야 하잖아. 가은아, 하나뿐인 오빠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 좀 받아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누가 손잡아주겠니? 네 오빠야. 미우나 고우나 해도 엄마 죽고 나면 네 피부치는 네 오빠뿐이라고. 엄마 말은 알겠지만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이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살던 오빠니까요. 친구랑 동업으로 피자집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오빠 성격에 얼마나 갈지 모를 일이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거절을 했는데 하루는 오빠랑 사귀고 있는 은영 언니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빠랑 5년이나 사귀는 동안 집에도 자주 왔었기 때문에 서로 스스럼 없는 사이였어요. 언니는 일상적인 인사를 시작으로 자기들 결혼 얘기로 이어갔어요. 그동안 저희 오빠가 변변한 직업도 없어서 결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피자집을 차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할 명분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혼집 얘기를 했어요. 전세 대출만 받아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겠다고요. 가은아, 나 임신 5개월 차야. 네 오빠랑 꼭 결혼해야 돼. 가은이 너도 알잖아. 네 오빠 내세울 게 뭐 있니? 신혼집 마련할 돈도 없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이 결혼 시켜주겠냐고. 난 네 오빠만 5년 만났어. 애까지 생긴 마당에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네 오빠랑 결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 곧 태어날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은영 언니까지 나서서 대출을 받아달라 통사정하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할 때를 생각해서 남편한테도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 상관 말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전세 대출을 받아주었어요. 전셋집 계약도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으니 잘못돼도 집을 뺏으면 그만이다 싶었죠. 그렇게 오빠는 번갯불에 콩 굽듯 결혼을 했어요. 언니 배가 불러와서 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그러는 사이
이자를 놓은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자도 따박따박 들어와서 좋았는데 이제 그것도 끝이라고 하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가은아, 그쪽에서 아직 오피스텔이 안 빠져서 그런다고 몇 개월만 더 쓰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 그럼 나야 좋지. 당장 돈 쓸 것도 아닌데 그러겠다고 해줘. 그렇게 이자 놓은 돈 문제도 해결되고 모처럼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뭐? 결혼을 서두르자고? 내년쯤 하기로 했었잖아. 어쩌면 엄마가 그때까지 못 버티실지도 몰라. 암이 재발돼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 우리 집에선 가능하면 올해 안에 했으면 하는데 안 될까? 진작부터 결혼 얘기는 나왔지만 올해는 제가 29이라서 아홉수 때문에 내년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투병 중이던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결혼을 앞당기게 되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는 결혼식 낙을 받은 터라 급하게 식장만 구해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자 놓은 돈을 회수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쪽도 사정이 있는데. 나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오늘 내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한 달 정도 여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도 다른 데서 돈 마련할 시간은 될 테고. 아, 글쎄 그걸로는 안 돼. 그냥 박서방한테 말해서 결혼 미루자고 하면 안 되니? 정 올해 안에 하고 싶으면 이게 다 그쪽 때문에 일 꼬인 거니까 결혼 자금은 일단 그쪽에서 대달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돈 두고 왜 시댁에 그런 소리래? 암튼 엄마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직접 아줌마 찾아갈게. 사거리 은행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지? 그러자 엄마가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했어요. 실은 그 돈 네 오빠가 썼어. 피자집 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동업을 하니?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지금까지 오빠는 내 돈으로 가게 차리고 내 돈으로 신혼집까지 마련했던 거야? 내가 소녀가장이야 뭐야? 왜 오빠 뒷바라지를 나한테 떠넘기는 거냐고. 엄마한텐 오빠만 자식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이고, 누가 들으면 한 1억 빌려준 줄 알겠다. 고작 몇천 빌려주곤 생색은? 막말로 네가 뭘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이라고. 이 난리야. 여름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엔 히터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상하게 책상 지키며 쉽게 번 돈이잖아. 네가 나처럼 남의 집 청소해주고 벌기랬냐? 식당 설거지를 해주고 벌기랬냐? 팔자 좋게 쉽게 번 돈 그거 지 오빠 좀 빌려줬다고 난리야? 하여간 기집애가 이기적이야. 엄마,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쉽게 번 돈이라고? 팔자 좋게 번 돈이라고? 내가 그 돈 벌려고 어떤 데서까지 받고 살았는지 엄마가 알아? 내가 오빠처럼 툭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 와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않으니까 편하게 돈 번 줄 아는 모양인데 세상에 편하게 버는 돈은 없어. 특히 나처럼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고. 아무튼 나도 더는 못 참아. 그러니까 오빠한테 당장 내 돈 내놓고 전세집도 빼라 그래. 안 그러면 나 소송이라도 걸 거야. 엄마고 오빠고 다신 안 볼 거라고. 이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니깎게 안 보면 뭘 어쩔 건데. 네가 이러고 나오면 나도 네 오빠도 네 결혼식에 안 가. 그러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부모고 형제고 없는 서름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동안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빼다가 오빠 뒷바라지를 해준 엄마가 남처럼 느껴졌어요. 오빠 일이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면서 딸인 제 입장은 눈꽃만큼도 생각지 않는 걸 보니 더는 참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제 짐을 싸서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남편한테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제가 살아온 인생이 구차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다독여주더라고요. 나와 피를 나눈 가족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이 오히려 더 가족 같았어요. 결국 저는 친정 식구들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님 건강 문제도 그렇고 저의 집 상황도 고려해서 따로 예식장을 구하지 않고 제주도 펜션 마당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스몰 웨딩으로 치렀죠. 신혼집은 일단 제 돈을 찾을 때까지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한 달 기한이 지나도록
오빠는 원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전세 대출은 집주인과 상의해서 집을 빼고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 바람에 오빠네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동안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던 오빠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뒤에야 제게 전화해 미안하다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엄마한테 소송을 거냐고 욕설을 퍼붓더니 나중엔 안 되겠던지 회사까지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울먹였어요. 일단 원금의 절반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매달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오빠가 구한 돈인지 엄마가 구한 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요. 엄마도 오빠도 더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30년 가까이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받고 살았던 저는 이제서야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비록 저는 사랑받고 자라지는 못했지만 내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듬뿍 주고 살 생각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